안녕하세요. 책 읽고 요약해주는 김요약입니다. 오늘은 소설 베스트셀러 아주 희미한 빛으로도를 요약해보겠습니다. 책은 최은영 작가의 중단편 소설 7편을 모은 것입니다. 첫 번째 소설 아주 희미한 빛으로도. 그녀는 영문과에서 에세이를 가르치는 젊은 강사다. 미국에서 나고 자란 학생들도 많지만 한국식 영어 발음으로도 기죽지 않고 차분히 강의를 이어나갔다. 나는 수업 중 실수로 옷을 버려 학교 근처였던 그녀의 집에서 신세를 지게 되었다. 나는 그녀에게 관심이 생겼고 그녀가 써낸 에세이를 읽게 되었다. 그녀는 용산에서 나고 자랐고 자신이 살아온 세월을 담담하게 설명했다. 그리고는 그곳을 떠나고 싶다고 썼다. 지난해 겨울 용산 재개발구역의 한 건물에서 용산 참사라고 불리는 사건이 벌어졌다. 사람들이 생사를 건 사투를 벌이고 있을 때 나는 편안히 있었다는 사실이 내 마음에 상처가 되었다. 그녀의 마음에도 상처가 되었는지 그곳을 피해 다닌다고 했다. 나는 수업 시간에 통근길이라는 에세이를 발표했다. 내 눈에 비친 통근길 용산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얘기했다. 비어버린 건물들을 보고 사람들은 어디로 갔을까 궁금증을 적었다. 어떤 학생은 명확하진 않지만 도시개발을 부정적으로 본 관점이 느껴진다고 했고 어떤 학생은 편향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녀는 자기 입장이 없는 것은 무관심이고 능동적인 순종이라고 했다. 나는 남들에게 어떻게 읽힐지 의식하고 자기 검열을 하면서 글을 썼기에 부끄러웠다. 시간이 지난 내가 학생을 가르치는 강사가 되었다. 그녀는 언젠가부터 아무 활동을 하지 않는 것 같았다. 나는 계속 이 길로 나아갈 수 있을까? 사라지지 않을 수 있을까?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이곳이 허공이 아님을 알려주는 아주 희미한 빛. 그녀는 그런 빛이었는지 모르겠다. 두 번째 소설, 목. 나는 그런 글을 쓰고 싶었다. 한번 읽고 나면 읽기 전의 자신으로 되돌아갈 수 없는 글. 논리로 반박할 수 없는 단단하고 강한 글. 정윤은 그런 글을 쓰는 학생 기자였다. 나는 교지 편집부에서 정윤을 만났다. 희영은 나와 같이 편집부에 들어갔다. 희영에게는 타고난 관찰력과 용기 그리고 지력이 있었다. 하지만 나는 희영의 그런 특별한 능력을 칭찬해주지 못했다. 말하는 순간 내가 더 초라해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희영은 여성 인권에 관심이 많았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겪어야 하는 사회의 부조리, 모순을 취재하고 분석했다. 희영의 글을 읽으며 나 역시도 오래도록 남자들의 시선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 글쓰기를 포기하려고 했지만 희영의 권유로 글쓰기를 계속했다. 희영은 기지촌 여성의 피살 사건을 얘기하면서 정윤과 크게 부딪힌다. 정윤이 희영에게 진정 그 사람들과 같은 입장일 수 없다고 했다. 희영은 글쓰기를 포기하고 기지촌 활동가의 삶을 시작했다. 글쓰는 것으로만 내 몫을 했다고 하는 사람이 되기 싫다고 했다. 정윤은 결혼 후 학업을 포기하고 남편의 뒷바라지를 위해 미국으로 갔다. 나는 글쓰는 일을 직업으로 삼고 나서 정말 글을 써야 하는 사람들은 모두 떠나고 쓸 줄 모르는 나만 남아 글을 쓰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 글쓰는 일이 쉬운 일이었다면 나는 쉽게 흥미를 잃어버렸을지 모른다. 하지만 글쓰기로 자기 한계를 인지하면서도 다시 글을 써 그 한계를 조금이나마 넘을 수 있다는 행복, 나는 그것을 알기 전의 사람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세 번째 소설, 1년. 나는 간척지 풍력발전기 공사 현장을 관리하고 있다. 공사 현장을 오갈 때는 인안대교를 건너야 한다. 바닥이 잘 포장된 대교에서 자동차는 미끄러지듯 달린다. 대교 양옆으로 펼쳐진 바다는 아름다웠다. 다희는 1년 계약 인턴이었고 나와 같이 일하게 되었다. 운전을 하지 못하는 다희는 공사 현장을 오갈 방법이 없어 내가 태워다 주기로 했다. 우리는 그렇게 매일 2시간 남짓 달리는 차 안에서 서로의 이야기에 몰두하는 알 수 없는 사이가 되었다. 다희와 만나고 나서야 지금껏 내가 해온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가 의미 없는 독백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도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됐다. 인턴 3명 중 1명만이 최종 합격한다. 다희는 다들 행복해 보이는데 나는 그걸 계속 바라만 보면서 들어가진 못한다고
자신이 스노우볼 위를 기어다니는 달팽이 같다고 했다. 다혜는 내가 다른 사람들과 했던 말을 듣고 상처를 받았다. 나는 당신에게 상처 주려는 게 아니었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목이 따끔거릴 뿐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어떤 기대도 어떤 미련도 없는 사람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마음을 걸어 잠근다. 다희에게 멀어지지 말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네 번째 소설, 답신. 엄마는 우리가 어릴 때 언니와 나를 두고 떠났어. 그 이후로 모든 문제의 원인을 떠난 엄마에게 돌리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었지. 아빠는 전국으로 일을 하러 다녔고 우리는 고모 할머니 손에 자랐어. 아빠는 우리에게 애정이 없었지. 우리는 아빠에게 원치 않는 짐이었던 거야. 나는 그 이후로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보다 다른 사람들이 내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더 신경 썼던 것 같아. 언니는 고등학생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했어. 그렇게 번 돈을 가족들 생활비에 보탰지. 언니가 그 사람을 만난 것도 그때쯤이었던 것 같아. 언니 학교 교련 선생님이던 그 사람의 차에서 내리는 언니를 우연히 봤어. 그 후 언니는 21가 되던 해에 임신을 했어. 그 사람은 언니를 책임지는 것은 힘든 일이라며 거드름을 피웠어. 결혼하고 나서도 그 사람은 언니를 함부로 대했지. 언니는 자신에게 잘해준다며 착한 사람이라고 했어. 다음에 네가 태어났어. 우리 관계는 아주 단순했지. 나는 너를 좋아했고 너도 나를 좋아했어. 널 보려고 그 사람이 있는 집에도 더 자주 가게 되었지. 너는 하루가 다르게 자랐어. 우리는 작은 공을 주고받듯 사랑한다는 말을 주고받았어. 어느 날 그 사람이 다른 여학생을 태워주는 걸 봤어. 그 학생을 붙잡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만두라고 했어. 어쩌면 나는 언니에게 하고 싶었던 말을 그 애에게 했는지도 몰라. 그런데 이 일을 누군가가 신고했나 봐. 하지만 조사는 결국 흐지부지 되어버렸지. 그 사람은 내가 신고했다고 생각했고 언니는 내가 형부를 모함했다고 하면서 사과를 하라고 했어. 내가 사과를 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은 언니를 때리기 시작했지. 나는 이성을 잃고 그 사람의 발뼈를 부러뜨려 버렸어. 재판에서 언니는 그 사람에게 맞은 사실도 없다고 했고 내 폭력적인 성향 때문에 저지른 일이라고 했지. 나는 체념하고 내가 거짓말을 했다고 언니는 그 사람을 때린 적이 없다고 했어. 여자 피고인들 중 불리한 증언을 부정하지 않고 자포자기하듯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내가 바로 그런 경우인가 봐. 감옥에 있는 동안 언니는 면회를 오지 않았어. 출소하고 8년 만에 고모 할머니의 장례식장에서 언니를 만났는데 언니는 도망치듯 사라져버렸어. 언니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이제는 너를 더 만날 수 없겠지. 하지만 나는 너를 영원히 사랑할 거야. 네가 나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도 어른이 된 너와 모른 채 스쳐 지나가더라도 너의 이모가. 다섯 번째 소설, 파종. 나는 남편과 이혼하고 5살짜리 소리와 함께 오빠네 집으로 들어갔다. 오빠는 어렸을 때처럼 장을 봐와서 밥을 하고 반찬을 만들고 찌개를 끓여 나와 소리를 먹였다. 어째서 남편과 헤어졌는지 앞으로 계획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저 텃밭 가꾸는 걸 도와달라고 했다. 소리는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지 않고 조르지 않았다. 소리가 8살 때 오빠가 밭을 매다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소리의 정강이가 찢어졌다. 피가 철철 났다. 나는 오빠에게 막 악을 썼는데 소리가 눈빛으로 그만하라고 하고 있었다. 소리는 치료하는데 눈을 꼭 감고 통증을 다 참아냈다. 소리는 그런 아이다. 나는 오빠를 자주 놀려 먹었는데 특히 나이 차이가 많은 오빠에게 환갑잔치 얘기를 자주 했다. 하지만 오빠가 환갑을 맞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오빠는 병상에 누워서도 나에게 너 힘든 거 나 줘. 내가 가지고 갈게. 라며 내 생각을 했다. 오빠가 떠나고 텃밭도 엉망이 됐다. 소리는 삼촌과 엄마와 같이 텃밭을 가꾸던 시절에 대해 글을 썼다. 따뜻하고 행복한 순간의 기억이었다. 그리고 삼촌의 죽음에 대해 텃밭에 가지 않게 된 일에 대해서도 담담하게 썼다.
그리고 소리는 쉬고 싶다고 했다. 나는 소리와 텃밭을 다시 가꾸기로 했다. 쓰레기를 치우고 땅을 갈고 씨를 뿌렸다. 일을 마치고 마주 앉는데 소리의 정강이에 난 흉터가 보였다. 소리는 그 흉터를 어루만지며 흉터가 없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6번째 소설, 이모에게. 나는 엄마가 23, 이모가 45이 되던 해 태어났다. 직장에 다니는 엄마를 대신해 이모가 나를 키웠다. 나와 엄마는 이모 인생의 짐이 되었다. 나는 어릴 때 비행기가 가까이 나는 집에서 살았다. 그 후 외할아버지의 유산으로 비행기 소음이 없는 동네 30평대 아파트로 이사갈 수 있었다. 이모는 아버지와 다투면서 따로 살게 됐다. 아버지의 사업이 실패하자 우리 집은 다시 13평짜리 아파트로 이사갔다. 나는 자유롭게 날아가고 싶어서 공군사관학교를 선택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생각을 잊으려 공부나 훈련에서 고통스럽게 나를 몰아붙였다. 그때는 이모를 만나지 않고 지내던 시절이지만 나는 자주 이모를 떠올렸다. 7년 만에 이모를 다시 만났다. 이모는 여전히 매사에 불만이었고 상대방에게 공감하지 못했다. 이모는 내가 자신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라고 말했지만 그날 나는 이모의 얼굴에서 나를 보았다. 자기 상처에 매몰되어 다른 사람의 상처는 무시하고 별것도 아니라고 얕잡아보는 편협하고 어두운 인간. 나는 이미 그런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 이모는 79의 뇌졸중을 앓았다. 엄마는 이모가 쓰러진 직후에 이모의 집으로 들어갔고 나는 자주 이모를 보러 갔다. 이모가 이런 노인이 될 줄은 몰랐는데 나는 울지 않으려고 애썼다.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아야 할 사람이 있다면 그건 언제나 이모였다. 그건 내 자존심이자 이모에 대한 예의였다. 그렇게 이모는 어느 새벽에 떠났다. 옛날 사람들은 하늘 위에 하늘나라가 있다고 생각했다. 밤하늘의 별들을 보고 하늘의 구멍을 뚫어 인간을 바라보는 누군가의 눈빛이라고 했다. 밤비행을 할 때면 나는 종종 멀리서 나를 바라보는 이모를 느낀다. 7번째 소설, 사라지는, 사라지지 않는. 기남은 딸 많은 집에서 태어나 9살 때 권사장네 집으로 보내졌고 식모 생활을 하게 되었다. 국민학교를 졸업하자 기남은 권사장이 운영하는 공장의 주방에서 일했다. 기남이 정당한 월급을 요구하자 권사장은 기남을 쫓아내듯 내보냈다. 기남의 마음에는 사라지지 않는 방들이 있다. 언제든 그 문을 열면 그날의 기억, 냄새, 그 순간을 생생히 느낄 수 있다. 20살이 된 기남은 언니라는 사람의 연락을 받고 친모의 생일잔치에 갔다. 그곳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차가운 시선을 느낀다. 기남은 부모의 사랑을 끝내 받아보지 못했다. 남편은 5살 된 전 부인의 아이 진경을 데리고 왔다. 진경은 엄마라는 존재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남에게 사랑을 주었다. 기남은 세상에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그때야 알았다. 우경이는 진경이가 8살 때 태어났다. 조용한 진경이와 달리 우경이는 적극적이었다. 남편은 진경이보다 우경이를 티나게 더 좋아했다. 그런 우경이는 미국에서 대학을 다녔고 재미교포와 결혼했다. 그동안 한 번도 한국에 돌아오지 않았다. 남편은 우경이를 다시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떴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경이 기남에게 바라는 것은 인생에 감히 개입하지 않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다. 기남은 우경이라는 존재에 묻은 얼룩 같은 것이었다. 기남은 자신의 초라한 모습이 우경이 오래전 자신을 떠나간 것이 부모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던 자신의 존재가 부끄러웠다. 하지만 부끄러워해도 된다는 우경의 어린아들 말이 큰 위로로 다가온다. 여기까지 소설 베스트셀러 아주 희미한 빛으로도 줄거리를 요약해보았습니다. 최은영 작가의 섬세한 문체를 직접 느끼기 위해서는 책을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공감하는 부분이 있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른 좋은 책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김요약이었습니다.